여성 최초 707 특임대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결국 이곳도 썩어빠진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 썩어빠진 군대를 바꿔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만드니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군인이 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여자로서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차가울지 저는 잘 알고 있었고 어머니도 극구 반대하셨지요. 하지만 오빠가 훈련 중 부상을 입고 조기 전역한 뒤 마치 무너져버린 사람처럼 술에 의지하던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가 이어가지 못한 길을 대신 걸어보자고 말입니다. 처음 군 문을 두드렸을 땐 대부분의 사람이 제 몸무게와 신장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매일 체중을 늘리고 악력 훈련을 했으며 실전 위주의 고등 체력 코스를 자원해서 들어갔습니다. 제 손에 생긴 굳은 살과 피멍이 조금씩 인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707 특임대, 그 이름 앞에서는 어떤 기교도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듯 버티고 숨이 끊어질 듯 반복하며 저를 가장 깊고 어두운 극한의 순간으로 몰아넣는 훈련을 마친 뒤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군인이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처음 발령받은 해외 파병 작전은 생각보다 더 무거운 의미로 제 인생을 뒤흔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구호, 임무라 들었습니다. 무장 반군이 소수 있다는 정도였고 교전은 거의 없을 거라는 설명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 설명서 끝에 적혀 있던 단어 하나가 유독 제 눈에 걸렸습니다. 민간인 접촉 최소화. 민간인 접촉을 줄여야 하는 이유가 정말 단순한 안전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말이 제 삶의 균열을 만드는 시작이 될 줄은요. 파병지 도착 첫날, 저는 말로만 듣던 전장을 처음 마주했습니다. 하늘은 누렇게 탁했고 거리엔 군복을 입은 사람보다 총을 쥔 소년들이 더 많았습니다. 탄약 냄새와 태양 아래 눅눅하게 부푼 모래먼지, 그리고 그 사이사이 도망치듯 걷는 아이들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떤 아이는 제 복장을 보고 두 손을 들고 울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며 저는 이곳의 군인이란 존재가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투입된 임무는 실종된 유엔, 협력, 인력 2명의 구조 작전이었습니다. 위성 좌표상 마지막 위치는 주거 밀집 지역 인근의 폐가, 해당 지역은 전투 구역이 아닌 민간인 구역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작전 브리핑 때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간인 피해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자 작전 책임자였던 소령 박태승이 제 쪽을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간인인지는 현장에서 판단하지. 현장 지휘관의 결정을 따르면 된다. 그 한마디에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고개를 떨궜고 누군가는 무표정한 얼굴로 총기를 점검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이곳에선 의심이 생명을 지키는 도구가 아니라 꺼내는 순간 스스로를 겨누게 되는 위험한 질문이란 거려. 그리고 마침내 작전일. 저는 후방 감시조로 배치되었고 앞조는 폐가로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무전을 통해 들려온 말이 이상했습니다. 무기 확인 불가, 민간인, 추정 인원 다수 확인. 계속 진행합니까? 그 순간 상관의 목소리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진입하라. 반군 위장 가능성, 농후. 상황 종료 우선. 다음 순간 폐가 외벽이 폭발하며 작전팀이 일제히 돌입했습니다. 순간 들려온 건 총성과 함께 머무 어린 비명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춘 채 무전기 너머 들려오는 고함과 비명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제 눈앞에 있던 건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에 총을 맞고 쓰러진 건 10살 남짓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작전 종료 후 첫 보고서엔 적군 제압 완료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민간인 사망자 숫자는 아예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우리가 맞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이 제게 어떤 대가로 돌아올지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본 광경은 훈련에서도 브리핑에서도 배운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진입 직후 무너진 벽 틈 사이로 비틀거리며 나온 여성 한 명이 있었습니다. 피범벅이 된 흰 옷자락을 잡고 그녀는 울면서 무언가를 외쳤습니다. 언어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절박함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 쓰러진 아이를 꼭 안고 있었고 아이의 한쪽 다리는 피투성이었습니다. 저는 주춤거렸습니다. 뒤에서 무전이 울렸지만 그 순간 제 귀에 들린 건 아이의 숨소리였습니다. 가늘고 끊어질 듯한 숨.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본능이 저를 그들에게 가가서게 했습니다. 무슨 짓이야? 접근 금지야.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의 맥을 짚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피를 멈추게 하려는 조치도 응급 이송을 위한 조치도 아무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총을 들고 있지도 않았고 반항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피난처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판단에 따라 그는 위장한 적이 되었고 그 한 문장 안에서 존재가 지워진 것입니다. 아이를 안은 채 울던 여성의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손으로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가 가리킨 곳엔 손목에 붉은 끈이 묶인 다른 어린 시신들이 있었고 그 붉은 끈은 유엔 구호소에서 아이들에게 나눠준 식량 배급표였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들려온 상관의 목소리는 너무도 간결했습니다. 정리하고 철수한다. 민간인 여부는 추후 확인. 그 말은 곧 이 사망자들에 대한 기록은 없다는 뜻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발표된 작전 브리핑에서 사망자는 전원 무장 세력으로 오인된 적군으로 분류됐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를 망각하는 순간 우린 보호자가 아니라 파괴자가 된다는 것을요. 기지로 복귀하자마자 저는 작전 보고서를 다시 들춰보았습니다. 그 안엔 분명히 적군 7명 사살, 민간인 접촉 없음이라 적혀 있었고 사진 속엔 총기를 든 시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그 붉은 끈을 찬 손목들, 그 여인의 눈물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들고 박소령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처음엔 아무 말 없이 제 눈을 바라보다 이내 피곤한 얼굴로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본 건 착각일 수도 있어. 현장은 혼란스러웠으니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전 중 착용한 제 헬멧, 카메라가 분명히 일부 상황을 담았을 거라 생각하고 데이터 정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해당 영상은 기록 오류로 손상되었다는 짧은 통보였습니다.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제 일지에서 어떤 문장이 지워져 있었고 훈련 참석 명단에서 제 이름이 누락되거나 누가 일부러 제 사물함을 뒤진 흔적이 남기도 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날 기억나지? 우리가 본 그 아이들. 하지만 돌아온 건 대체로 침묵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을 피했고 어떤 이는 담배를 피우며 모른 척했고 심지어 가장 가까웠던 동료조차 말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 꺼내면 너만 위험해진다. 그냥 넘겨. 여성이라는 이유였을까요? 감정적 판단이었다는 말은 마치 암묵적인 방패처럼 조직 안을 떠돌았고 저는 점점 보고서에서 지워지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회의에서 제 순서는 건너뛰어졌고 어떤 브리핑에는 저에게 아예 자료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내부 고발 창구에 익명으로 보내본 내용도 며칠 후 아무 변화 없이 다시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이 조직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일은 곧 침묵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넣는 것과 같다는 걸 그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본 얼굴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 그 어머니, 그 벽에 묻힌 눈빛들, 그 기억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모든 게 닫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정말 우연히 단 하나의 문이 열렸습니다. 장비 정비병이 제게 훈련용 헬멧을 되돌려주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무겁게 나가지? 데이터가 덜 날아간 건가? 순간 제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분명히 손상되었다던 헬멧 카메라. 저는 아무 말 없이 헬멧을 들고 돌아왔고 사설 복구 툴을 이용해 기록 장치를 열어보았습니다. 많은 구간은 깨져 있었지만 단 9초짜리 짧은 영상 클립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화면은 불안정했고 흔들렸지만 카메라가 포착한 것은 벽 뒤에서 피를 흘리며 웅크린 여성과 그 뒤에 놓여있던 피 묻은 흰 천, 그리고 바닥에 놓인 조그만 유엔 식량 패키지였습니다. 총기 없었습니다. 의장 없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피난처였고 우리가 쏜 총탄은 그 피난처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그 영상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다시 그날로 끌어당겼습니다. 숨 막히던 공기, 끊어진 숨, 누군가가 도망치듯 외치던 언어, 그리고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던 총성 너머의 정적. 다음 날 그 영상은 사라졌습니다. 복사한 파일이 열리지 않았고 백업했던 USB는 포맷 오류라는 메시지를 띄우며 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 저장을 해두었지만 누군가 제 장비에 접근했다는 로그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접속 시각 새벽 2시 13분. 제가 깊이 잠들어 있던 시간.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영상을 지우기 위해 움직였고 그 누군가는 이 영상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지워진 기록보다 무서운 건 지우는 손이 조직 안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더 조심해졌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모든 행적을 메모장에 수기로 기록하며 매일 밤 잠들기 전엔 방문을 2번 잠갔습니다. 그 영상은 사라졌지만 그 안에 있었던 얼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할 이유가 되어주었습니다. 전역하던 날, 제 손에 쥐어진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고 어떤 서류에도 제 이름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행정상으론 단순 전역이었지만 실상은 조용한 추방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그날의 장면은 제 안에서 조금도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꿈에서 깨도 다시 돌아오는 고통처럼 아이의 눈동자와 여성의 손끝, 그리고 그 붉은 끈은 여전히 제 시야 어딘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름 없는 묘지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간인 피해자 가운데 신원 미확인 상태로 임시 매장된 이들이 도심 외곽 언덕 너머 그늘진 언덕 아래 안장되었다고 했습니다. 낮은 돌무더기, 비에 씻긴 비석, 그리고 날짜만 새겨진 묘비들. 그곳은 이름이 아닌 시간으로 누군가를 기억해야 하는 조용한 무덤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의 묘비 앞에 놓인 흐릿한 사진을 마주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액자에 담긴 낡은 사진 한 장. 사진 속 소녀는 배급받은 밀가루 포대를 들고 어딘가 낯선 이에게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멈췄습니다. 그 얼굴, 그 눈빛. 저는 그 아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UN 구호 작전 현장에서 분배 담당 보조로 참여했을 때 그 아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제 이름표를 한참 쳐다보다가 작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던 아이. 그 아이였습니다.
그가 죽은 아이들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참아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싸움은 제게 단지 군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빚이 되었습니다. 한 번 살린 아이를 다시 잃었습니다. 이번엔 제 손으로 어디에도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국방부 민원실은 정중했지만 형식적이었고 군인권센터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언론은 관심조차 주지 않았고 몇몇 기자들은 되레 제군 경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명예훼손 소송 걸릴 수 있다는 말로 뜻을 맺었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나는 증거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이미 찍혀 있었고 그걸 스스로 지운다는 건 조직을 상대로 홀로 싸워야 하는 일이란 거려. 그런데 단 한 줄의 보고서가 다시 제 눈을 붙잡았습니다. 생존 민간인 여성 한 명 구조됨 신원불명. 그녀, 그날 아이를 안고 울던 바로 그 여인. 총성 속에서도 아이를 안고 손으로 무언가를 외치던 그 사람.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그리고 그녀가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면 진실은 단지 제 안에만 남은 것이 아니란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관련 보고서는 대부분 지워져 있었지만 구호단체의 협력 기록을 통해 그녀가 한 차례 동유럽 쪽 난민 등록소에 잠시 머물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록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지만 이름도 국적도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나는 다시 하나씩 복원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감겨있던 붉은 끈. 그 끈은 당시 유엔 자문단이 배급하던 특별구역 내 보호민에게만 제공되던 식별표였습니다. 그걸 통해 저는 유럽 난민 통합 시스템에서 그녀와 일치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바르샤바 근처 임시 수용소. 그곳엔 한국어를 아는 자원봉사자도 없었고 그녀의 자료는 아직 번역조차 되지 않은 채 파일박스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쌓여 있었습니다. 나는 무작정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누구도 그 일을 믿어주지 않았지만 내가 그녀를 다시 마주할 수 있다면 진실은 다시 목소리를 가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는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수용소는 조용했습니다. 나무 울타리 너머 말라버린 들판과 군데군데 엉켜있는 천막, 철조망 사이로 비치는 잿빛 하늘. 그 풍경은 어쩐지 그날의 폐허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막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고 얼굴도 완전히 낯설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내밀자 그녀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 사진엔 그녀가 안고 있던 그 아이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붉은 끈, 하얀 셔츠, 그리고 절반쯤 감긴 눈. 그녀는 아주 천천히 사진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도 울고 있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구호도 총성도 무너져 내리던 그 현장 속에서도 그녀는 제가 아이의 맥을 짚던 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 안엔 오래된 핸드폰 한 대가 있었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화면을 두드리자 긴 시간 뒤 화면이 깜빡이며 영상 하나가 열렸습니다. 영상은 천장에서 바닥까지를 비추며 흔들리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 헬기의 그림자와 함께 연기와 총성이 함께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아이의 울음, 사람들이 도망치며 부르는 외침,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지된 듯한 정적. 이거 제가 찍은 거예요. 당신이 아이에게 손을 뻗을 때 내가 이걸 꼭 기억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그 영상을 전쟁범죄 증거 수집단체에 제출하려 했지만 언어 장벽과 무관심,
신분 불일치로 거부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침묵하는 편을 택했고 누구에게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앉은 그녀는 마치 오랜 시간 미뤄진 고백처럼 그날의 모든 것을 다시 꺼내주었습니다. 제 복수가 이제 단지 저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는 이미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태승, 군 전역 후 대형 방산업체 고문으로 재직 중이었고 여러 언론에서는 그를 현대전의 리더, 전략적 두뇌라고 치켜세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 방송사에선 지휘관의 귀환이라는 다큐멘터리까지 방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터뷰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정제된 말투, 단정한 슈트, 사람 중심의 전장이라는 문구, 그리고 그 미소 너머에 아이들의 붉은 끈과 그날의 폐허가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를 진실 앞에 세우기로. 여성 생존자가 제공한 영상 파일은 전쟁범죄 전문가로 등록된 해외 단체를 통해 법적 검증을 거쳤고 공식 진술 번역서와 함께 국내 인권보도 전문 기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그도 영상을 본 뒤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조용한 기자회견장이 준비되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내고 저녁 이후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그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작전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군사행위였습니다. 그곳엔 총도 위장도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어머니뿐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쏟아졌고 그 중 하나가 마이크를 들고 물었습니다. 해당 작전 지휘관은 박태승 예비역 소령이었습니다. 그는 현재 반론을 재개할 입장이라며 강금 회견장에 도착했습니다. 순간 공기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그가 입장하자 몇몇 카메라가 움직였고 그는 침착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을 바로잡으러 나왔습니다. 이 자리의 선부는 저녁 당시 심리적 불안정 증세로 군의관의 정신 감정을 받은 분입니다. 그 기록 확인 가능합니다. 순간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그는 마치 예견한 듯 준비된 의심을 꺼내 모든 진술을 불안정한 기억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순간 저조차 흔들렸습니다. 모든 게 다시 묻히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기자단 뒤편에서 누군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그날 아이를 안고 있던 여성 생존자. 멀리서 조용히 걷던 그녀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엔 그 오래된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 낡은 핸드폰을 들고 다른 손으론 조용히 마이크를 쥐었습니다. 한국어는 할 줄 몰랐지만 그녀의 말은 자원통역사의 입을 통해 또렷하게 이 회견장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날 우리 아이는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쏜 사람은 군인이었고 그 옆에 있던 이 여자는 아이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말이 끝난 순간 그녀는 핸드폰을 기자단 앞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마지막 증거를 매미는 증인처럼 조용하지만 단호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기자는 조심스럽게 영상을 재생했고 공기 중에 울려 퍼진 건 붕괴음과 총성, 그리고 바닥에 고꾸라지며 울부짖는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박태승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마이크를 쥔 손끝이 작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언론 인터뷰를 전면 취소했고 방산업체 고문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없었고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묻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결국 이긴 게 아니잖아요. 당신 복수한 거 맞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고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글을 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다시 그 묘지를 찾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낮은 풀들이 무릎개를 간지럽혔습니다. 그 붉은 끈은 여전히 묘비 곁에 묶여 있었고 나는 조심스레 앉아 아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됐지. 이번엔 놓치지 않았어.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안에서만 아주 오랜 시간 메아리처럼 울리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진짜 이유를 마침내 잊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